안녕하세요. 저는 김문주라고 합니다.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으슬으슬 몸 구석구석에서 찬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아침이었어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겨도 한기가 가시질 않고 입맛은 어찌나 없는지 밥 생각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버거웠습니다. 이런 날이면 뜨끈하고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이 간절해지곤 하죠.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온몸도 녹여줄 것 같아서요. 문득 며느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죽집을 하거든요. 제법 큰 길가에서 아담하게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시어미가 아파서 죽 좀 끓여달라는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라고는 해도 피부치인데 야박하게 굴기야 하겠어요? 그런 생각에 한편으로는 기대를 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며느리가 보여왔던 쌀쌀맞은 태도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픈데 별 수 있나요?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평소처럼 그리 살갑지는 않더군요. 아마 가게 일로 바쁘거나 아니면 그냥 저한테는 늘 그런 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힘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너무 아픈 티는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문을 열었어요. 아가, 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몸이 영 좋지 않아서 말이다. 기운도 하나도 없고 입맛도 통 없어서 혹시 너가 가게에서 죽 좀 끓여다 줄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지. 제 딴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부탁한 거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게도 지금 한창 바빠요. 점심시간 앞두고 있어서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였죠. 마치 처음 거래 트는 식당에 전화해서 배달 가능하냐고 묻는 손님 대하듯 말이에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애써 서운함을 누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 그래. 바쁘면 할 수 없지. 그래도 혹시 잠깐 짬이라도 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도 장사하는 입장인데 그냥 공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돈 주고 사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메뉴판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가게로 직접 오셔서 골라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로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닙니까? 몸져 누운 시어미가 죽 한 그릇 부탁하는 걸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심지어 돈 내고 사 먹으라는 말을 저리 쉽게 할 수 있다니요.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며느리의 냉랭함에 온몸의 기운이 더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았다.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죽 한 그릇을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태도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 며느리 참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시부모님께 살갑게 안부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낮잠부터 자더군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사람을 좋게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들놈 월급날이면 어찌 그리 귀신같이 아는지 아침부터 전화해서는 백화점 세일 품목을 줄줄 읊어대며 사달라고 조르기 일쑤였어요. 정작 시부모 생신이나 명절에는 돈 아깝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말입니다. 명절 때면 또 어떻고요? 음식 장만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며느리는 명절 전날 슬그머니 친정 간다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늦잠 실컷 자고 나타나서는 소파에 드러누워 TV 채널만 돌리기 바빴습니다. 어쩌다 제가 아가, 이전 좀 붙여볼래? 하고 일을 시키려고 하면 어머니,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요. 태우면 어떡해요? 라며 능글맞게 빠져나가곤 했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시집살이 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제 엄마 힘들까봐 설거지라도 좀 하려고 부엌에 들어서면 어느새 쪼르르 달려와서는 자기야. 이런 건 내가 할게. 당신은 손에 물 묻히는 거 아니야. 라며 아들 손을 잡아 끌고 나가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결국 그 설거지는 고스란히 제 차지가 되곤 했습니다. 시댁에 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치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그런 기본적인 도리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음식 투정은 또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솜씨가 없는 편은 아닌데도 며느리 입맛에는 늘 뭔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이 국은 좀 짜네요. 이 반찬은 간이 좀 싱거워요. 요즘 누가 이런 반찬 해 먹어요? 등등. 사람 면전에 대고 어찌나 평가질을 해대던지 밥상 차려놓고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쓰는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어머니, 이 냉장고 너무 구식 아니에요? 전기세만 많이 나올 텐데. 세탁기도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왔던데. 라면서 은근히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죠.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걸 보면 속에서 열불이 터졌습니다. 아들놈은 또 어떻고요? 제 마누라가 저렇게 버릇없이 구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 걔가 아직 어려서 그래. 좀 이해해줘. 라거나 자기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라면서 며느리 편만 들기 바빴죠. 저런 걸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으니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용돈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며느리는 아들 월급 통장을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정작 시부모 용돈은 아들더러 알아서 챙기라고 떠넘기더군요. 아들 녀석은 쥐꼬리만 한 용돈 타 쓰는 처지에 무슨 수로 저희까지 챙기겠어요. 결국 저희는 아들 내외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부담 주기 싫어서 내색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제 마음속 응어리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죽 한 그릇 사건이 그 둑을 터뜨린 겁니다. 그깟 죽 한 그릇 안 먹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무시와 냉대, 그리고 아들의 무심함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픈 시어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조차 없는 저런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에게 휘둘려 제 어미 속을 썩이는 아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서러움, 이 분노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으니까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화 한 통에 속절없이 무너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며느리가 운영한다는 그 바쁜 죽집의 실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부탁을 들어줄 시간조차 없을 만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일까? 아니면 그저 시어미의 간곡한 청을 매몰차게 거절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을까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가게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어중간한 오후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창 영업 중일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정신없이 바쁜 가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몇 개는 아예 의자가 올라가 있었고
손님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듯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가게 안쪽 주방이 살짝 보였는데 그곳에서 며느리가 홀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에는 지루함과 따분함만이 가득해 보였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시어미 죽 한 그릇 끓여줄 시간이 없다고 큰 소리치더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혹시나 해서 가게 앞을 몇 번 더 서성거려 보았지만 들어가는 손님도 나오는 손님도 없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오히려 옆집 칼국수 가게만 사람들이 북적거릴 뿐이었죠. 마침 근처 시장에서 오랫동안 채소 장사를 해온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저와도 안면이 있던 터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며느리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저 죽집, 우리 며느애가 하는 곳인데 요즘 장사는 좀 어떤가 모르겠네. 그러자 김씨 아주머니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말도 마셔요. 처음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영파리만 날리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맛도 예전 같지 않고 값만 비싸다고들 수군거리대요. 재료도 좀 신선하지 않은 걸 쓰는 것 같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맛도 없고 재료도 신선하지 않다니. 그러면서 아픈 시어머니에게는 돈을 내고 사 먹으라고 했던 건가요? 차라리 정말 바빠서 거절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가해서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아픈 시어미의 부탁은 귀찮고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범아, 내 처가게 말이다. 오늘 내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내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더라. 손님도 하나 없고 아주 한산하던데.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의 대답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어요. 엄마, 왜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세요? 걔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잠깐 손님이 없을 수도 있죠. 엄마는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아요. 또다시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제 속도 모르고 얄미운 소리만 골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다. 내 마누라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아픈 어미가 죽 한 그릇 부탁한 걸 돈 내고 사 먹으라고 한 건 괜찮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왜 자꾸 스트레스를 주세요. 엄마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돼요? 이해라니요. 대체 제가 뭘 더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어른들 말씀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어 씁쓸하기만 했죠. 며칠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아랫집 할머니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윗집 양반. 내가 이런 말 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랫집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글쎄, 댁의 며느님이 밖에서 시어머니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시어머니가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잔소리만 늘어놓고 공짜만 너무 밝힌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다지 뭐예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앞에서는 살랑거리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공짜나 밝히는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리다니.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랫집 할머니는 제 얼굴을 살피며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원래 말이라는 게 한 달이 건너면 와전되기도 하는 법이니까. 라며 위로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쌀쌀맞은 행동들, 무심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존경하거나 어려워하는 마음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살랑거리고 귀찮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연민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혼자 끙끙 앓거나 속으로 사귀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남은 인생마저 저 뻔뻔한 며느리에게 휘둘리다 끝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 죽 한 그릇 사건과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은 듯 답답함과 분노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잘못으로 생긴 감정이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켜켜이 쌓여온 서름과 무시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었죠. 며느리는 시집 온 순간부터 이미 여왕 행세를 하려 들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녀석 집에 반찬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들르면 며느리는 을에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게 장을 봐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인사 한 번 건성으로 하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일쑤였죠. 싱크대에는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다반사였고요. 아들 녀석이 제 눈치를 보며 아, 엄마 얘는 어제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제가 그냥 뒀어요. 라며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는 가봤고 하고 걱정스레 묻지만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대답조차 건성으로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 하고 말 뿐이었죠. 결국 그 많은 설거지와 밀린 집안일은 제 차지가 되곤 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 편하게 해주자고 시작한 일이 어느새 며느리 뒤치다꺼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음식 투정은 또 얼마나 지독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을 해온 음식 솜씨인데도 며느리 입에는 늘 뭔가 부족하고 틀렸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이 찌개는 좀 짠데요? 요즘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 해요. 라거나, 이 나물은 너무 심심한 거 아니에요? 간이 하나도 안 맞네. 하는 식으로 제가 힘들게 차린 밥상 앞에서 대놓고 타박을 주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구식 반찬을 해 먹어요? 좀 세련된 음식 좀 배우셔야겠어요.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밥숟가락을 놓고 싶었지만 아들 얼굴 봐서 꾹꾹 참았습니다. 제 살림살이에 대한 불평도 빼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TV 너무 작고 화질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어떻게 보세요? 냉장고도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저 결혼할 때 혼수로 해온 것보다 더 오래된 것 같네. 라면서 은근히 새 것으로 교체하라는 압력을 넣곤 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는 걸 보면 저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명절은 저에게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온갖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며느리는 늘 얄미운 꾀만 부렸죠. 명절 며칠 전부터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는 아무래도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전화 한 통으로 쏙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픈 줄 알고 그래, 아가. 아프면 푹 쉬어야지. 음식은 걱정 말고. 하고 말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은 딸아이가 보내준 SNS 사진 속에서 그렇게 아프다던 며느리가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해외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독감으로 심하게 앓아누웠을 때도 며느리의 무관심은 여전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셔서 며칠을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더군요. 걱정돼서 달려온 딸아이가 죽을 쉬어다 나르며 간병을 해주었는데 딸은 오빠랑 새언니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연락도 없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아 아들 부부가 병문안을 오긴 왔는데 며느리는 마지못해 따라온 사람처럼 떨떠름한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 하나 달랑 들고 왔더군요. 그리고는 제 걱정보다는 어머니, 요즘 병원비도 엄청 비싸다던데 입원이라도 하시면 큰일이에요. 얼른 나으셔야죠. 라며 돈 걱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 혹여나 돈이라도 축낼까봐 경계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픈 사람 앞에서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는 법인데 며느리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서름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이 부당한 대우를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분노와 억울함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들은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며 뿌리를 내리는 씨앗처럼 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워 저들을 놀라게 해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 속을 썩이는 건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못된 며느리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제 어미 속은 까맣게 태우는 아들 녀석 또한 제 분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결혼 전에는 그래도 제법 속 깊고 엄마를 위할 줄 아는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남편이자 아들이 되어버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과 동시에 경제권을 완전히 며느리에게 넘긴 듯 했어요. 예전에는 가끔 용돈이라도 쥐어주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단 한 번도 제게 살갑게 용돈 봉투를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범아, 혹시 돈 쓸 데 있으면 말해라. 엄마가 조금 보태줄 수 있다. 하고 먼저 챙겨줘야 할 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 생일이라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잔뜩 해서 아들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에서부터 시큰둥한 표정으로 저를 맞더니 어머니,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는데요. 강남에 새로 생긴 유명한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무안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러냐? 그럼 맛있게 먹고 오너라. 이 갈비찜은 내일이라도 데워 먹으렴.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딸아이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날 며느리가 아들에게 몇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생일 선물로 사주고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까지 대접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고 외식을 하느냐? 하고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그냥 자기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라며 얼버무리더군요.
제게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용돈 한 푼 못 준다던 아들이 며느리가 사주는 명품 시계는 넙죽 받고 비싼 음식은 잘도 얻어먹고 다니는 꼴이라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시집간 딸아이밖에 없었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늘 제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제가 또 며느리와 아들 녀석 흉을 잔뜩 늘어놓았죠. 딸은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어. 어떻게 오빠랑 새언니가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오빠한테 단단히 얘기했어.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라고. 새언니도 문제지만 오빠가 중간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바탕 했지 뭐야. 딸의 그 격한 반응과 진심 어린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 속 알아주는 딸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녀석에 대한 서운함이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아들 집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는데 집 안이 조용하더군요. 거실 불도 꺼져 있고 작은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과 함께 두런두런 말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살금살금 다가가 귀를 기울였는데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저 집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그거 그냥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여기는 너무 좁고 애라도 생기면 답도 없어. 어머님은 저기 어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요양원 괜찮은데 알아봐 드리고 말이야. 그건 분명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집을 자기들 멋대로 처분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요. 더욱 저를 절망시킨 것은 아들 녀석의 대답이었습니다. 글쎄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신데 요양원 가시라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단호하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잘라 말하기는커녕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였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제안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듯 제 눈치만 살피는 듯한 그 미지근한 태도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들이 정말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구나. 그것도 모자라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내 인생의 그 무엇도 내어주지 않겠다고. 내 집, 내 재산, 그리고 내 남은 삶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제 아들의 무능함이 제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은 이후로 저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제 집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죠. 며느리의 탐욕은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였고 아들의 무능함은 그런 며느리의 폭주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잔뜩 멋을 부린 모습이었는데 얼굴에는 뭔가 작정한 듯한 비장함까지 서려 있었죠. 제가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더니 대뜸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는 집도 너무 좁고 곧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집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이 집 저희한테 미리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편찮으실 때까지 잘 모실게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벌써부터 제 집을 자기들 명의로 돌려달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모시겠다는 말을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내뱉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내가 아직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벌써부터 내 집을 넘보겠다는 거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대꾸하더군요. 어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내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 드물어요. 어머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생각?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아냐? 이 집이 네 손에 넘어가면 그날로 나는 길바닥에 나앉거나 요양원 신세에 질 게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네 말에 넘어가겠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치며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는 분하다는 듯 눈을 흘기며 돌아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늦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잠깐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제 방을 멋대로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아끼는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둔 폐물 상자를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그 상자 안에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가락지와 시어머니께서 주신 작은 금부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죠. 너 지금 거기서 뭘 하는 게냐?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대더군요.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그냥 방 정리하시는 것 같기에 뭐가 있나 한번 구경 좀 했어요. 예쁜 게 많네요. 화내실 것까지야 없잖아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부터 제 물건들에 유난히 눈독을 들이던 며느리였기에 이번에도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조금만 늦게 들어왔더라면 저 폐물들은 이미 며느리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며칠 전부터 몸이 찌뿌둥해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지 목소리가 낮고 빨랐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후벼 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 저 집을 빨리 팔아서 그 돈으로 일단 우리 가게 빚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당신 가게 좀 더 넓히는데 투자하자고. 그리고 엄마는 저기 어디 경치 좋고 조용한데 작은 빌라 하나 얻어들이면 딱이잖아. 그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고 우리한테도 이득이고 엄마도 편하실 거고. 안 그래? 그건 분명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더욱 저를 절망하게 한 것은 이어지는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엄마가 순순히 동의하시겠어? 괜히 또 서운하다고 하시면 어쩌려고. 아들 녀석은 며느리의 그 간악한 계획에 반대는커녕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것들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제 안에서 무서운 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말입니다. 아들 부부의 그 파렴치한 대화를 엿듣고 며느리의 그 뻔뻔스러운 증여 요구까지 겪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미련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아들 녀석 생각해서 또 손주라도 보게 되면 달라질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로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았죠. 저것들은 제가 베푸는 호의와 인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하이에나와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것까지 저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아들 녀석 결혼할 때 너희들 시작은 편하게 하라며 잠시 살도록 허락해 준 것이지 아예 증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그 집마저 자기들 소유인 양 착각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률적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 친구분의 소개로 알게 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때 명망 높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최 변호사님은 제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죠. 깔끔하고 정돈된 그분의 서재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 며느리의 패륜적인 행동, 아들의 방관, 그리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집을 둘러싼 그들의 탐욕까지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변호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며 제 심정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최 변호사님은 잠시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차분하지만 명료한 목소리로 제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현재 아드님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가 어머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동산의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어머님께 있습니다. 설령 그 집에 아드님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자이신 어머님의 매도 의사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답변에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여 주의를 주셨죠. 다만 아드님 부부가 해당 주택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왔고 어머님께서 그들의 거주를 허락하셨던 정황이 있다면 매각 후 퇴거를 요구할 시 약간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정도는 아닙니다. 매각을 결정하신다면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아드님 부부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적절한 이사 기간을 주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단호하게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 집을 팔아서 저것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제 피 같은 재산을 축내게 할 수 없습니다. 제 결연한 모습에 최 변호사님도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세금 문제, 그리고 매각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격려와 전문적인 조언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수십 년 지기인 오랜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기는 제 인생의 굴곡마다 그림자처럼 제 곁을 지켜주며 모든 비밀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죠.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남산 아래 조용한 찻집, 늘 앉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향긋한 국화차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수기에게 그동안 제 속을 문드러지게 했던 며느리의 온갖 만행과 아둔한 아들 녀석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까지 팔아버리기로 결심하게 된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울컥 치솟는 분노와 서름에 말을 잇지 못했고, 그때마다 정수기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없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찻잔이 식어갈 무렵, 정수기는 두 눈에 분노와 연민의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그런 천하에 몹쓸 것들이 다 있단 말이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내가 내 속도 모르고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정수기는 진심으로 제 아픔에 공감해 주었고 저보다 더 격하게 분노해 주었습니다. 내 결정이 100번 1000번 지당하고 옳다. 이제라도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 내 남은 인생이라도 편안하게 찾아야지.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내게 말하거라. 알겠지, 응? 친구의 그 진심 어린 위로와 흔들림 없는 지지는 제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위안과 힘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저는 최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강남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며 신뢰를 쌓아온 박 사장이라는 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은 연륜이 지긋하고 매사에 신중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최 변호사님의 소개로 왔다고 하니 더욱 깍듯하고 정중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죠. 저는 그에게 제가 처한 상황과 아들 내외가 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을 처분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사장님, 이 일은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저희 아들 내외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온갖 방해와 소동이 불보듯 뻔합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계약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세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거래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박 사장은 제 간곡한 부탁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급매로 내놓으시면 아무래도 제값을 다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최대한 어르신 뜻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을 유지하며 처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의 내부 구조와 평수, 정확한 주소, 그리고 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물었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최근 시세와 실제 거래, 사례 등을 데이터로 보여주며 예상 가능한 매매 가격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시한 가격 조건에 수긍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부동산 매매 위임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루비콘 강을 건넌 셈이었죠. 중개업소 문을 나서는데 마치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엄청난 후련함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숙명적인 긴장감이 동시에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예고된 폭풍의 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이후 저는 매일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는 않을까, 부동산 중개인이 실수로 정보를 흘리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정작 그 폭풍의 중심에 있는 아들 부부는 그런 제 속도 까맣게 모른 채,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듯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행동들로 제 인내심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며칠 전 제가 매몰차게 거절했던 생활비 지원 요청을 또다시 꺼내들며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생활비 말이에요. 저희 정말 다음 달 카드값이랑 관리비 내고 나면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아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뻔뻔함과 상황 파악 못하는 어리석음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팔릴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고작 카드값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요. 저는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생활이 빠듯한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내게 더 이상 그런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요즘 머리 아픈 일이 많으니 당분간 나를 좀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냉랭한 반응에 며느리는 입을 대발이나 내밀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그 뒤끝 장렬하는 눈빛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녀석의 철없음은 며느리의 그것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며느리와 함께 제 집에 불쑥 찾아온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벌러덩 드러누워 TV 채널이나 돌리더니 대뜸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좀 멀리 해외로 나가볼까 하는데요. 요즘 동남아시아 쪽으로 싸게 나온 패키지 상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엄마가 시원하게 한 200만 원 정도만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도 이제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야죠.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안락하게 살고 있는 그 집이 언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판국에 아들이라는 작자는 고작 해외여행 경비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염치 없이 제게 손을 벌리면서 말입니다.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허탈함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내 나이가 올해로 몇인데 아직도 철부지처럼 애미한테 손을 벌려. 내 놈 여행 경비는 내 놈이 알아서 벌어서 가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너희에게 보태줄 돈 단 한 푼도 없다. 제 단호하고 격앙된 거절에 아들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에이, 엄마도 너무 인색하게 구시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부탁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라며 볼멘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안일함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기심이 제 결심을 하루하루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며칠 뒤 드디어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으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제 아파트를 직접 보러 오겠다는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내 오랜 고향 후배가 사업차 서울에 며칠 올라와 있는데 마침 아파트 투자를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랑 비슷한 구조와 평수의 집을 좀 참고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보여주기로 했다. 잠깐 와서 보고만 갈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은 제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박 사장과 함께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일부러 동행하지 않고 박 사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박 사장은 능숙하게 그들을 안내하며 집 안 구석구석을 보여주었고 매수 희망자들은 현관부터 시작해서
각 방의 크기와 구조, 베란다의 전망과 채광, 그리고 화장실과 주방의 상태까지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간간히 그들은 박 사장에게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근에 수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비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등등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박 사장은 사전에 저와 협의한 대로 막힘없이 성실하고 침착하게 답변해 주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마침 집에 있던 며느리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안을 마치 자기 집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휘젓고 다니는 것이 영 불쾌하고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손님들이 돌아간 후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오셨던 분들은 대체 누구신데요? 무슨 집 구경을 저렇게 샅샅이 훑어보고 가신대요? 꼭 부동산에서 집 팔려고 내놓은 집 보러 온 사람들 같잖아요. 라며 신경질적으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박 사장은 제게 미리 언지를 받은 대로 태연하게 그분들은 어르신 지인분들이신데 곧 따님 결혼시키실 예정이라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아파트가 구조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참고 삼아 둘러보신 겁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둘러댔다고 하더군요. 제 말과 박 사장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며느리가 잠시 의심하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두세 팀의 매수 희망자들이 더 아들 부부의 집을 다녀갔고 그때마다 저는 온갖 임기응변과 거짓말을 동원하여 아들 부부의 의심을 피해 가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광대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거의 다 되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태평함과 저의 치밀한 계획 사이에서 운명의 여신은 조용히 저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피 말리는 하루하루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을까. 마침내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으로부터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정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가진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 조건 또한 제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박 사장에게 몇 번이고 계약 내용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 엄청나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제멋대로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날짜는 바로 다음 날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 녀석이 태어나고 자란 비록 지금은 그 녀석 부부가 살고 있지만 제 평생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집과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온갖 상념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해묵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제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질곡과 악연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이 저를 더욱 굳건하고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목욕 재개하고 가장 아끼는 비단 한복으로 곱게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전에 나서는 용감한 장수처럼 비장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죠.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착하니 이미 매수자 부부가 먼저 와서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푸근하고 선량해 보이는 중년 부부였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부푼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하지만 정중한 인사가 오간 후 박 사장은 두툼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매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매매 대금 총액,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지급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과 기타 특약 사항까지. 모든 것이 제가 원했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내용의 확인이 끝나고 저는 제 이름석 자 옆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고 묵직하게 찍히는 붉은 인형이 제 심장에도 함께 낙인처럼 찍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매수자 부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각자의 도장을 찍었고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계약은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계약금은 그 자리에서 제 통장으로 정확히 이체되었고 박 사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양측에게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중개업소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두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한없이 가볍기도 하고 동시에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짓누르는 것처럼 천근만근 무겁기도 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계약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이라는 귀중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친딸에게조차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칠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비밀 요원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제 개인적인 이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이 작은 빌라의 짐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필수품만 남기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저는 박 사장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도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잔금 지급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아담한 전원주택을 이미 오래전에 점 찍어두고 가계약까지 맞춰놓은 상태였죠. 모든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될 무렵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한 날짜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속에서 저는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동안 쌓였던 제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남김없이 터뜨릴 작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하의 멍청한 아들 부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맑고 태평한 얼굴로 제가 차린 저녁상 앞에 마주 앉았죠. 며느리는 여전히 어머니, 이 갈비찜은 너무 달아요. 다음부터는 설탕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라며 음식 맛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와 제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어색하고 바보 같은 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은 더욱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며 비장하고 단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들고 있던 수저를 소리나게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살을 애는 듯한 서늘한 결의는 식탁 위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 제 말 한마디에 아들 부부는 동시에 하던 모든 행동을 일시에 멈추고 잔뜩 긴장한 그리고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두 눈동자를 차례로 그리고 아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보며 또박또박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이나 망설임도 없이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집, 내가 팔았다.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났고 이제 열흘 뒤면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그 집에서 완전히 이사를 나가야 한다. 그러니 너희도 각자 알아서 살 길 찾아보고 너무 늦지 않게 짐 정리해서 깨끗하게 그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제 선언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식탁 위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고, 며느리는 두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금붕어처럼 동그랗게 뜨고는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가장 먼저 정신을 수습한 것은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득달같이 달려들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희랑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저희 집을 파셨다고요?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그 며느리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당혹감으로 격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더듬거리며 물었죠. 엄마 정말이에요? 어떻게 저희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며느리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제 앞에서 두 팔을 마구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더러 지금 당장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이건 명백한 횡포이고 갑질이에요. 당장 그 빌어먹을 계약 취소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요, 사기. 그녀의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온 집 안을 가득 메웠고, 아들 녀석은 그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 아수라장 같은 광경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한 바다처럼 더없이 평온하고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하고 질긴 악연의 사슬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시간이 온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처절한 발악을 싸늘하고 냉정한 눈으로 똑똑히 응시하며 다음 차례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광기 어린 절규와 아들의 넋나간 표정 앞에서도 제 마음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쾌함과 해방감마저 느껴졌죠. 며느리가 제게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악을 쓸 때 저는 나지막하지만 얼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의 광기 어린 말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시끄럽다, 이 천하의 후한무치한 것아. 이제 와서 내년이 아무리 여기서 발악하고 생떼를 쓴다고 해도 달라질 건 눈꼽만큼도 없다. 그 집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손을 떠났고 너희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계약을 되돌릴 방법은 없느니라. 그동안 너희가 이 늙은 시어미한테 저질렀던 그 수많은 패륜적이고 배은망덕한 짓거리들을 한번 뼛속 깊이 되돌아보거라. 이 모든 끔찍한 사태가 과연 누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제 서릿발보다 더 차가운 일갈의 며느리는 잠시 숨이 턱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나도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예요. 저희도 엄연히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어머님 외롭지 않게 얼마나 잘 모시고 신경 써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피도 눈물도 없이 저희를 길바닥으로 내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주장해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모셨다고?
그 단어가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입에서 감히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게 했죠. 저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참지 않고 그동안 제 가슴속 깊은 곳에 피멍처럼 응어리져 있던 모든 울분과 처절한 분노를 남김없이 용암처럼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 시어미를 잘 모셨다고.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다가 배꼽이 빠질 소리 하지 마라.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이 늙은 시애미한테 저질렀던 그 모든 천인공노할 패륜적인 만행들. 내가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똑똑히 새겨두고 있다. 명절 때마다 온갖 잔꾀를 부리고 입에 담지도 못할 거짓된 꾀병을 부리며 시댁에 힘든 일은 나 몰라라 하고. 내년 친정으로 쏙 빠져나가거나 염치 없이 친구들과 해외여행이나 싸돌아다니며 희희낙낙했던 거 내가 다 모를 줄 알았더냐? 내가 몸져 누워 죽 한 그릇만 좀 끓여달라고 내년에게 피눈물로 애원했을 때 가게가 바쁘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핑계를 대면서 돈 내고 사 처먹으라고 했던 그 싸가지 없고 인정머리 없는 내년의 목소리, 말투, 그리고 그 경멸 가득했던 표정까지도 내 두 눈과 귀에 생생하게 화인처럼 박혀 있다. 어디서 감히 잘 모셨다는 그 더럽고 역겨운 소리가 나오느냐?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수십 년간 묵혀온 한과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폭포수와도 같이 쏟아지는 신랄한 질책에 며느리는 잠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할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악에 바친 독사 같은 목소리로 발악했습니다. 그건 다 이미 지나간 옛날 일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속 좁고 치사하게 따지고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그깟 하찮은 죽 한 그릇 안 끓여줬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파렴치 안으로 매도하시는 건 정말 너무 심하고 부당하시잖아요.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죽 한 그릇? 그래, 너같이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배은망덕한 인간에게는 그저 입에 풀칠하는 하찮은 죽 한 그릇이었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이 시어미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개돼지처럼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뼈아픈 증거였다. 너는 나를 시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심도 보이기는커녕 그저 귀찮고 성가시며 돈이나 축내는 늙은이 취급만 했어. 내 앞에서는 온갖 간사한 아양을 떨면서 뒤로는 온 동네에 내 험담과 악담을 거짓으로 퍼뜨리고 다녔고 심지어는 내 목숨과도 같은 이 집의 재산까지 호시탐탐 노리며 날로 먹으려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수작을 부렸지. 내가 내 그 시커멓고 음흉한 속셈을 꿈에도 모를 줄 알았더냐?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의 등골을 빼먹고 기생하며 이 집 재산까지 모조리 홀랑 가로채려 했던 그 모든 더럽고 음흉한 계획들. 내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제 내 그 잘난 능력껏 한번 잘 살아보거라. 내 그 손님보다 파리가 더 많이 꼬이는 망해가는 죽집이나 어떻게든 잘 추슬러 보시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심장을 깊숙이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하얘졌다가를 정신없이 반복하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씩씩거리며 분노에 찬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아들 녀석은 그 모든 참혹한 상황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나라라도 잃은 죄인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 비참하며 통쾌하던지요. 그렇게 한바탕 지옥 같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아들 부부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장 열흘 안에 그들이 살던 집에서 모든 짐을 빼서 나가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어디로 가서 몸을 누인단 말입니까? 그동안 제 집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안락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전혀 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제야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의 벽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부랴부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으로 새방을 닥치는 대로 알아봤지만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그야말로 살인적인 수준의 월세,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수중의 돈 앞에서 그들은 깊은 좌절과 끝없는 절망만을 맛봐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던 그 형편없는 죽집은 여전히 매일매일 엄청난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었고 아들 녀석의 쥐꼬리만 한 박봉만으로는 서울 시내는커녕 경기도 변두리에 허름하고 초라한 단칸방 하나 구하기도 빠듯하고 막막한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날마다 개처럼 으르렁대며 싸워댔고 그 와중에도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제 집에 찾아와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저희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번 단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저희 불쌍한 것들 좀 걷어주세요. 저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게 생겼어요. 라며 악어의 눈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남극의 빙산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하늘의 별만큼이나 수도 없이 줬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모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지. 이제 와서 아무리 피눈물로 후회하고 빌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각자 알아서 제 살 길 찾아 떠나거라. 저는 한치의 동정심이나 미련도 없이 그들을 냉정하고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저는 예정된 날짜에 잔금을 모두 치르고 미리 계약해둔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 살던 집의 모든 짐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애환과 추억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정든 집을 떠나는 마음이 어찌 시원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보다는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굴레와 숨막히는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엄청난 해방감과 후련함이 훨씬 더 크게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던 집을 판 돈과 제가 살던 작은 빌라를 처분한 돈을 합쳐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강원도 산골짜기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와 지저귀는 산새 소리가 아름다운 그야말로 별천지 같은 곳이었죠. 남은 돈의 일부는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던 착한 딸에게 물려주었고 나머지는 제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 자금으로 은행의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두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하여 제 방 창문으로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슬픔이나 회한, 미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이 모든 고통과 질곡의 악연의 사슬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고 온전히 저만의 새롭고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벅찬 기쁨과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살필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꿈결처럼 황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제대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나. 저는 나지막이 그렇게 속삭이며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제2의 찬란한 인생에 대한 설레는 기대와 희망을 가슴 가득히 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평화롭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한 지 채 두어 달도 되지 않아 며느리가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용케 제 새집 주소를 알아내어 불쑥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하며 당당하기만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가에 버려져 며칠을 굶은 유기견처럼 잔뜩 수척해지고 남루하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 마당 앞 흙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더니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불며 쥐어짜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제가 정말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천하에 둘도 없는 죽을 죄를, 아니 그보다 백배 천배는 더한 죄를 어머님께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마음을 그렇게나 아프게 해드리고 피눈물을 흘리시게 한 거 지금이라도 천번 만번 빌고 또 빌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들 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희 정말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습니다, 어머니. 그 처절하고 애끓는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마치 히말라야 정상의 만년설처럼 조금의 미동도 없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싸늘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내년이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티끌만큼도 없다. 내 그 간사하고 역겨운 악어의 눈물에 내가 또다시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한두 번 주었더냐? 하늘의 별만큼이나 수도 없이 주었지만 내년이 그 모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뿐이다. 이미 모든 것은 너무나도 늦어버렸다. 며느리는 제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에 더욱더 절망한 듯 한참을 더 흙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흐느끼다 돌아갔지만 저는 그녀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과응보요. 스스로 뿌린 죄악의 씨앗을 스스로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들 녀석 또한 그 후로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어오거나 염치불구하고 이 먼 곳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고 못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엄마 말씀을 진작에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모자라고 철없는 것들 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제가 앞으로 정말 엄마한테 효도하고 잘할게요, 엄마. 아들의 두 눈에도 깊고 처절한 후회의 빛이 역력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올바르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똑똑히 보여주거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간사하고 사악한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다. 더 이상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어리석은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인생은 내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제 말의 깊은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무겁고 힘없는 발걸음을 질질 끌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딸아이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듣는 소식에 의하면 아들 부부는 결국 완전한 파국을 맞이하여 현재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머지않아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의 끝없는 이기심과 물질 만능주의적인 탐욕에 완전히 환멸을 느꼈고 며느리 또한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냉대, 그리고 시댁과의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불화에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없는 결말이긴 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들 각자에게 썩어 문드러져 버린 과거의 악연을 깨끗이 끊어내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인 강원도 산골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서 점차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하루하루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으며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코끝을 간지리는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뒷산의 울창한 숲길을 따라 산책을 하며 지저귀는 산새 소리와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늘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서예와 민화 그리기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읍내 도서관에서 좋은 책들을 빌려와 따뜻한 벽난로 옆 흔들의자에 앉아 밤늦도록 읽으며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시간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한 새로운 이웃과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정겹게 담소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더 이상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살필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계획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사랑하는 딸네 가족이 저를 찾아와 함께 맛있는 시골 밥상을 나누거나 그림 같은 주변 명승지로 즐거운 나들이를 가곤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 녀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천진난만한 재롱을 보는 것이 요즘 제 메마른 삶의 가장 큰 활력소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 년의 길고 긴 세월은 참으로 폭풍우처럼 모질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뼈아프고 처절했던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누리는 이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던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2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빛 인생을 마음껏 설계하고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스며드는 넓은 창가에 앉아 향긋한 들국화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사계절의 풍경을 바라볼 때면 문득 이런 깊은 깨달음이 제 마음을 평화롭게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래, 인생이란 결국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매 순간 발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휘둘리거나 억압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말이다. 제 얼굴에는 어느새 잔잔하고 평화로운 행복의 미소가 저절로 환하게 떠오릅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남은 소중한 시간 동안 저는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며 이 눈부신 행복을 마음껏 만끽할 생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위대한 저 자신에게, 그리고 변함없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지해주는 모든 소중한 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보답일 테니까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정말 영원히 안녕입니다. 저의 진짜 황금빛 인생은 바로 지금, 이 눈부신 순간부터 새롭고 힘차게 시작되고 있으니까요.